라고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 단계별 지원이 돈을 넘어서서 이런 운영상에 관련된 부분들, 근데 운영상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어떤 중소기업이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협력 체계, 그러니까 말이 좋아 협력 체계지 하청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소수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치고 정부 분야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서 성장한 대기업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회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이라고 하는 총수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자체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해외 쪽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해외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마련한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써줬고 정부에서 광급공사를 많이 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해외로 나간 것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잠재 성장률도 이제 높지 않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힘들죠. 거기다가 인구도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인구도 이제 감소세로 이제 돌아서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그런 구조,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어떤 혁신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거죠. 과거의 어떤 영광을 재현하면서 그냥 계속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대기업들 입장에서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뭔가 새롭게 혁신할 만한 거리들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 이미 대기업이라고 하는 구조는 여기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조직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관료화됩니다. 관료화가 되고 이 관료화가 된다는 거는 마치 이 대체 가능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은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전문성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새롭게 성장하기가 힘든 거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든 거죠. 거기다가 고용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심지어 뭐 여러 가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호봉제, 연공 소열에 따르는 어떤 그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능력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그냥 이제 연차가 쌓이게 되면은 사실 뭔가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 연봉을 받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사실상 어떤 그런 그 확고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 모델이 바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사내 벤처 회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CVC 모델이. 보통 이거는 지분 투자가 되겠죠. 스피노프. 이거는 분사를 말합니다. 자, 사실 요거 외에 CVC의 원천은요. 뭐냐면은 대기업에 뭐 예를 들어 잉여금이 있어요.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이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매우 관료화되어 있고 혁신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잠재적 경쟁자 이거를 갖다가 내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보면은 지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힘이 없죠. 혁신적 기술은 갖고 있는데 그럼 이 대기업들이 어떻게 한다? 이거를 그냥 테이크오버 해버리는 거예요. 지분을 사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완벽하게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없다면 얘들과 우리가 살 수 없다면 전략적 제휴관계를 추진해야 되는데 얘들한테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입김을 불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충분히 제일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구글이 한 거 있고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구글은 어떻게 써요? 유튜브 사버렸죠. 그죠? 페이스북은요? 인스타그램. 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거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현대차는 기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메커니즘이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뭐 제레미 리프킨
미스킬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책에서 소유의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유하는 시대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현대차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오토메이커죠. 최종 자동차를 조립하는 완성차 회사죠. 근데 이 완성차 회사가 뭘 합니까? 그랩이라는 회사를 합니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랩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아세안의 우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세안 시장에서 이 그랩이라고 하는 승차 공유 회사, 이 택시 회사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뭐 여기 동남아시아 쪽 가보신 분들은 이 그랩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기 잠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공유가 확산되면 자동차를 소유하려 하지 않으니까. 그럼 현대차는 왜 이 짓을 했을까요? 두려운 겁니다. 차량 공유가 확산되게 되면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지 않게 되고 생산 자체가 없어지는 않겠지만 줄어드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에 충분히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랩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현대차가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인데 지금 여기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선이 돼 있죠. 이 선이 뭐냐면은 웰스파고 은행의 서비스들을 대체하는 경쟁이 되는 스타트업들의 로고를 CI를 여기 표시한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뱅킹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이 스타트업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전문화 특화시켜가지고. 또 다른 경쟁 기업들도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어떤 특정 분야의 테크를 갖춘 기업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은행에만 일어나고 있느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은행에만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P&G, 여러분이 아시는 프록터 앤 갬블 P&G라는 회사입니다. P&G라는 회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미박스 이런 것도 있죠. P&G에서 만들고 있는 샴푸, 세제 등등등 이런 생활용품들 있죠. 이런 생활용품들도 대체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P&G가 생산하고 있는 거, 질레트 이런 거 있죠. 질레트 면도기? 그러면 지금 면도기 스타트업들이 나와가지고 면도기를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은 면도기 같은 거 사실 때 어떤 느낌 받았어요? 면도기는 싼데 면도사는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차라리 면도기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셨죠? 그죠? 그런 어떤 복잡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상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대기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업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과거에는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고 정보의 격차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충분히 볼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불편하면 인터넷에 바로 올리고 뭐가 불편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는 지속적 혁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CBC가 확대되는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대차든 뭐 삼성이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기업들이 이런 사내 벤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600억 투자한 GS 홈쇼핑 대기업도 혁신 안 하면 도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국내 1위 프레시지, 1020의 마켓컬리, 쿠켓, 건강기능식품 에버 콜라겐으로 유명한 뉴트리 뭐 이런 데들에 다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 이유가 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매년 수천억씩 안정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GS 홈쇼핑에서 벤처 투자를 총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도 보면은 그 5포스 모델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이 경쟁이 새로운 뭐 신규 진입자나 아니면 대체제 아니면 구매자 교섭력, 공급자 교섭력, 지금 현재 기존의 경쟁 강도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테크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경쟁 시장을 막 많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한 거예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 규모가 크다는 거는 반대로 움직임이 굼뜰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다윗하고 골리앗이 있는데
꼭 골리앗이 다윗한테 이기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 특정 부분에 대한 아주 세그멘트를 세밀하게 한 다음에 아주 그 타겟 고객들에게 아주 큰 만족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기사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홈쇼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생뚱맞은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GS 홈쇼핑이나 이런 케이스만 보더라도 얘들이 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완벽히 다른 산업 인더스트리로 가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의 경쟁자가 되거나 또는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CBC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내에서 어떤 특정 사업부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 아이디어가 있거나 사내 벤처 이런 그 아이디어 대회 이런 것들에 수상한 사람들이 저 이거 기업의 내부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 비즈니스 새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선발을 해서. 그래서 그 선발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아예 그 회사를 갖다가 분사를 시키는 경우를 스핀오프, 그 다음에 아예 계열사로 두는 형태를 스핀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핀오프를 또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 생활을 조직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결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계속 의사결정이 원래 기존에 있는 보고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실제로 저도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보고 라인 따라가다 보면 괴물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왜? 이 사람의 취향 따르고 저 사람의 취향 따르고 하다 보니까 이 원래 냈던 아이디어가 완전히 퇴색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아예 분사를 시켜버립니다. 계열사로 두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스핀오프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당연히 의사결정에서 분리가 되니까. 근데 이 스핀오프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어딜까요? 아까 그 마이더스 IT예요. 포스코 건설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건설용 소프트웨어를 하죠. 그럼 포스코가 건설했던 것부터 먼저 납품을 할 수 있겠죠.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겠죠. 아니면은 정보를 제공받는다거나, 사실 저 소프트웨어는 백테스트 이런 것들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백테스트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핀오프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마이더스 IT죠. 그 다음에 이 마이더스 IT라는 회사를 또 지켜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아까 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AI 면접의 시뮬레이션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쟤네들이 사업부로 보면은 지금 의료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특정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이런 수술을 받았을 때 생존 확률이 몇 % 되는지, 수술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혈관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로 뭐 관상동맥 우회 수술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성공할지 아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CT나 이런 걸 촬영한 다음에 그걸 보고 이 환자가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는 게 적정한지,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 뭐 CVC 왜 나오는지는 알겠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겠어. 뭐 GS나 현대차나 삼성전자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기술보증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따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기술보증기금은 왜 CBC에 관심을 많이 두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최근 정책상 CBC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상위기관이 어디예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러면 왜 CBC에 관심을 가져요? 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지금 최근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제기돼 왔던 문제가 뭐냐면 디폴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중소기업들이 뭐 한계기업이나 뭐 좀비기업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지금 사상 최저금리에 살고 있지만 한계 기업과 종기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코로나 이런 사태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보면은 뭐 언택트로 봤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언택트에 대한 적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등등등 이런 문제로 디폴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보도 그렇고 신보도 그렇고 하나는 보증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기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말이 재기지원이지 이거는 채권 회수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증을 지속적으로 해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일선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게 팀장은 위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보증을 해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다? 실무자들은 하기 싫어하는 거죠. 왜? 보증 나갔다가 이거 돈을 못 갚으면 대의변제라고 해주잖아요. 대의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관이 돈을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디폴트가 발생해도 사실 이거를 보증해 준 사람은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부도가 났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너희가 이 프로세스만 제대로 잘 따르면 우리는 뭔가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꺼림칙한 거죠. 그리고 이게 한두 건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을 100건을 해줬다. 아니 100억을 해줬다. 근데 연체율이 점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게 되겠어요. 연체율이 증가하고 이 사람이 파산하게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자만 못 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금도 못 받아요. 이자는 작을 수도 있지만 원금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선에서도 보면은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니 연체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는 연체가 산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쇼크가 오게 되면은 모든 게 연체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발성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재해처럼, 자연재해처럼 너무나 큰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술보증기금 자체는 이렇게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역할도 다 해야 되지만 이렇게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디폴트가 많이 발생하니까 딜레마가 생기죠. 역할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 솔루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 솔루션으로 지금 부각받고 있는 게 바로 이 CVC라는 겁니다. 그러면 CVC에 왜 관심을 갖게 된지 알겠죠? 이게 디폴트가 낮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난번에 제가 기사 보여드렸던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천억 이상의 그죠? 벤처기업들 매출 1000억 이상의 벤처기업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대기업 출신이죠. 이거는 벤처 캐피탈을 그러니까 사내 벤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엑시트를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창업을 한 창업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정을 뚫고도 이런 기업들로 성장해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물론 그 중에도 망한 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확률상 봤을 때 이렇게 대기업의 프로세스, 그죠? 경쟁 전략,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경험해 보고 온 사람들이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면접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보증 재원은 한정돼 있다. 그러면 이 한정된 보증 재원을 주니어한테 보증해 주는 게 좋으냐, 시니어한테 보증해 주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원하는 답은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주니어가 아니라 시니어에게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이런 테크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팬시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그렇게 해서 유니콘이 되는 기업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있죠. 뭐 예컨대 페이스북,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테크형 기업의 어떤 아이콘 아닌가?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해봐야 아마 토스 정도? 뱅크 샐러드, 토스 이 정도야 사람들이 아는 정도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들은요. 나머지들은 그 산업계의 지식이 충분히 쌓여 있거나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그런 단계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존. 베조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월스트리트 IB에서 일했어요.
그죠? 월스트리트 IB에서 일하다가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보증기관이 여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디폴트가 낮고 시장에 안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증기관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디폴트의 어떤 그 리스크 우려로부터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창업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육성이 됐거든요. 대학마다 산학협력단 이런 것도 많죠. 그런 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특히 이공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허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상업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지주회사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대학교마다 다 있거든요. 특히 뭐 연구중심 대학으로 여겨지는 포항공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유니스트, 뭐 디지스트, 지스트, 뭐 카이스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학 그 기술 지주회사들이 다 설립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특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기술을 사업화 시켰을 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델들도 제가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먼저 했었던 모델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죠? 보세요.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중국 내 대학 기업만 5,200여 개, 칭화대, 북경대 이런 데서 이 대학 기업들이 지금 2016년도에 지금 일으킨 매출이 37조 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베이징대 방문한 다음에 쇼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육 M&A를 통해 대학 기업으로 흡수하고 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대학 기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교수들은 중국 대기업이 자산 매출 수조 원대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학 기업이 이렇게 성장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재정적 측면에서 도저히 쫓아갈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 여러분 국반 예산 다음에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 네? 교육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을 사회부 총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무위원 중에도 순위가 있는데요. 국방, 교육 여기는 상위에 있습니다. 왜요?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가 그 기관의 파워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국방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 왜 전부 다 교육감 하려고 하겠어요? 교육감이 주무리는 돈이 크니까요. 거의 하나의 권력이죠. 서울시 교육감 해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서울시만큼이나 돈을 씁니다. 서울시 교육감. 그 정도거든요. 그럼 대학교, 지금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등록금 낸 거, 그거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죠. 아니면 정부 보조금 받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은 대학의 펀드를 많이 조성을 해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펀드가 수조 원의 규모가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학교 펀드를 운영합니다. 학교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거기서 장학금도 주고요. 학교에 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얘네들은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된 재원을, 순이익을 가지고 학생들의 복지 또는 우수 인력의 유치 그리고 기술 개발, R&D에 이렇게 계속 유치하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충격적인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보면은 80년대부터 이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재정 기여도 엄청났다. 칭화대가 한 달에 1년에 1,510억 이렇게 돼요. 중국 대학 기업의 역사는 대학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장 등 자체 사업장을 보유하기 시작한 195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분야에 특수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대학 기업의 본사는 물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기업, 연구소 등이 입주해 뛰어난 산학연 네트워크를 갖췄다. 대학 기업이 창업활동을 지원하면 그 결과물은 지분 매각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시 대학 기업으로 흡수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유테크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제가 그 지난해 영상을 보시면 뉴테크밸리를 하면서 제일 크게 이제 문제적으로 지적됐던 건 뭐냐면은 금융적 지원도 금융적 지원이지만 이제 비금융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기초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했었죠. 일단 돈도 문제지만, 그죠? 예를 들어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인력들이 부족하고 거기는 재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돈이 모자란 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특정, 그러니까 기관이, 특히 기술보증기금이 한 기업에게 돈을 예를 들어 몰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기겠어요? 네? 특혜 이슈가 생기겠죠. 왜 누구랑 뭐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 위원회를 만들든가 아니면 매칭 펀드 중심으로 해서 기술보증기금이 일부 펀딩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 VC나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그런 형태, 그죠? 그렇게 해서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더 상업화에 적합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기술만 갖고 있다고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기술이 성공의 어떤 등식은 아니었다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연계시켜 가지고 창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연계되는 기술은 무엇이 있는가. CF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타겟 매출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향후에 기술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적 자원 풀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추가적인 펀딩은 어디서 할 것인가 등등등 검토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맨날 연구소에 박혀가지고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내용까지 다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런 비즈니스 전략을 짤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거는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내에 있는 뭐 전문 인력들 또는 외부 또는 기술보증기금 등 이런 유관 기관들에서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펀딩을 하거나 아니면 펀딩 이외에 이런 그 상업화 시키는 그런 모델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디폴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이 너무 고민이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기업들에게 집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술 같은 경우는 테크 브릿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궁극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테크 익스체인지예요. 테크 거래소예요. 테크 거래소가 되죠. 그 다음에 테크 거래소가 되려면은, 거래가 되려면은 프라이스하고 밸류가 나와요. 뭐하고 연결됩니까? 가치평가하고 연결돼요. 가치평가도 제가 별도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기술 가치평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 기술 가치평가 같은 경우도 원래 이 보면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거 제가 설명할 건데 나중에 할게요. 절대하고 상대평가거든요. 그죠? 밸류에이션은 정답이 없어요. 기술보증기금이 하는 평가 방식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우 후행적이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기술보증기금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 테크 엑스체인지, 테크 거래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테크를 갖춘 기업들이 제대로 된 어떤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죠. 예를 들어 기업들마다 테크 이외에 나머지 어떤 요소들, 마케팅적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마케팅을 평가하기는 더 힘듭니다.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M&A나 이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근데 우리는 M&A가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엑시트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IPO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적어도 코넥스 정도 올리는 기업들이 몇 개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도 어느 정도 핵심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이게 안 될 각이다 싶으면 빨리 팔아치우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오너십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M&A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문화적 특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 형성이 안 됩니다. 시장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결국 기술보증기금밖에 없다는 거죠. 왜? 테크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은 가장 많이 해봤으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거래소까지 가기 전에 이게 최종적인 지향점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과도기적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테크 세이프, 뭐 기술 임치, 기술 신탁 이런 게 있죠. 기술 신탁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맞죠? 아니, 이 기업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그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개발한 애들조차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마이너스 IT의 그 관상동맥 우회 수술 개발하는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 일반 기업들이 잘 알겠어요? 모르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뭐 근원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로 보면 냉전이 좀 약간 종식이 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냉전 시대 때 가장 각광을 받았던 기술들이 뭐냐면 핵, 로켓 공학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핵하고 로켓 공학자들이 원래 나사 이런 데 다 갔어요. 미국의 벨 연구소, 막 금융공학자들 책 이런 거 읽어보면은 전부 다 물리학자, 물리학 이런 거 전공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사 이런 데 가다가 다 잘린 거예요. 이제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전부 다 월스트리트로 갔거든요. 그럼 월스트리트로 가가지고, 그럼 그 양반들이 뭘 하느냐?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을 만들어낸 겁니다. 로켓 공학에서 있었던 물 분자의 움직임을 이제 분석하는 게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랜덤 워크를 하는 거죠. 그 브라운 운동을 이용해 가지고 파생 상품 가치 평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기업들마다 어떤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중간적 역할이 기술 신탁이라고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술 신탁을 통해 가지고 기술이 더 많이 알려지고 가치가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술 테크 익스체인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테크 익스체인지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장내 시장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은 표준화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보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특히 선물 거래.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ETF 옵션 거래 이런 것들 표준화가 돼 있죠. 그죠? 근데 표준화가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 모든 어떤 사안들을 담을 수 없는 그런 한계점도 있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기술들이 각기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술 분류를 갖다가 굉장히 세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고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빈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려고 하면은 정보의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의 공시라든지 정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훨씬 더 세밀하게 고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이나 이 기업들이 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술 거래소가 활성화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기술 탈취 이런 것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기술을 사가지고 접목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말 그대로 역동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에 요구되는 거는 여기서 이런 거래소까지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통해서 생기는 뭔가 어떤 수수료나 이런 걸 수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기술을 이용하는 활용도가 높아지게끔 되면서 엑시트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역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 그게 기술보증기금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부분도 이거는 제가 기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직접 기술 보증 연계 투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재원도 제한적이고 그죠? 그렇다고 했었죠. 근데 한번 보세요. 스케일업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보증 금액 얼마인지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돈이 너무 적어요. 돈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 5억, 10억 정도 갖고는 이 스케일업 하는 거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고급 인력들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내면은 돈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몇 명 뽑아서 1년 월급 주면 끝인 거예요. 그 돈 갖고는 스케일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더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스케일업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한해 가지고는 이 보증 금액 자체를 훨씬 더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기술보증기금 자체의 재원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자본에 대한 유치 그리고 민간 자본에 대한 정보의 격차를 줄여가지고 매칭되는 형태로 해서 민간 자본이 충분히 유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와디즈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 디폴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역선택과 모럴 해자들을 훨씬 더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민간 자본이 자유롭게 유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런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돈이 가고 그 잠재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왜? 얘네들은 지금 스케일업 하는 단계니까 아주 본격적인 이익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장기 투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뭔가 어떤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돈이 많아가지고 기술보증기금이 그냥 돈 다 퍼주면 좋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적격 투자자들을 이제 인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었죠. 지금 투자자들을 선정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뭐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훨씬 더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돈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 제가 이번 주에 우버에서도 일했고, 그 다음에 아자르 인적 자원에 대해 가지고 뭔가 개발자나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풀 같은 게 없어요. 이런 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누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DB보다 링크드인이 가지고 있는 DB가 더 많을걸요. 근데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가 이 풀을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금융투자협회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에 대한 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인적자원 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풀을 운영해 줘가지고 인적자원이 좀 효율적으로 수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사실 미국에서 보면은 인적자원이 순환을 할 때 뭘 하냐면은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레퍼런스 체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들을 물어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 업계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수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과 관련된 거. 그죠? 왜냐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또는 이런 스케일업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완벽히 대기업처럼 직제화되어 있고 어떤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적 자원 한 명 한 명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누가 어떻게 잘 들어오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어떤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맨날 뽑고 맨날 채용고 올리고 너무 그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런 풀을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고급 인력들이 좀 잘 융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메인은 이쪽이에요. 이쪽이고, 요거는 또 이제 부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돈하고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들어가면은,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얘기 나눴던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은, 돈하고 사람하고 관련된 건데, 영화 혹시 소셜 네트워크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은 뭐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지분 가지고 굉장히 큰 분쟁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깁니다. 왜냐면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게 사실 뭐 직함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지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런 어떤 기업들일수록.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받았을 때 얼마의 지분을 주는 게 좋은지, 그죠? 아니면 그 인센티브로 갖다가 스톡 옵션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은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 스타트업들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근데 전국에 있는 스타트업 혹은 거기서 스케일업한 기업들이 여전히 겪는 문제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러레이팅을 받았다. 그럼 엑셀러레이팅을 받았을 때 얘들에게 지분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표준 양식이 없어요. 물론 표준화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나 케바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정형화돼서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예 없는 것보다 과거의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지분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은지, 인센을 어떻게 지급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마련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또는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언론 보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역량 있는 개발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개발자를 데리고 올 때 개발자에게 초창기 단계니까 뭔가 굉장히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은 없고 그러면은 그 돈을 뭔가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게 지분이거든요. 근데 지분인데 얘가 지분만 받고 예를 들어 먹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창업자와 아니면 뭐 코파운더들이. 그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절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받을 데가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문제인 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집합 교육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부산에서 예를 들어 스타트업 하는 회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나 가가지고 그 집합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누가 할 수 있는가? 기술보증기금 할 수 있어요. 아니, 기술보증기금이 성장 단계별 지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장 단계별 지원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돈만 뿌려주는 게 성장 단계별 지원이 아니다라고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 단계별 지원이 돈을 넘어서서 이런 운영상에 관련된 부분들, 근데 운영상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검토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노현수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렇게